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 그런데 이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고 이후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탁상행정이라는 항의가 학교 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담당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마포대교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국회, 카풀 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되 당분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인 가스 누출 보일러는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과 이듬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미루는 방안을 사법부와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포대교를 건너서 마포역 부근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마포역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퇴근 시간이 한창인데 지금 일단 정체가 심한 편인가요? 네, 지금 현재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마친 뒤에 이곳 마포역 부근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여의서로와 마포대교를 거쳐서 행진을 벌였는데 이 북단 방향 모든 차로로 행진을 해서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또 큰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 마포역 인근 공덕역 방향 차로를 모두 막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집회를 마무리한 뒤에 해산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참가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경국 기자 어떤 내용을 요구했나요? 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과 지난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열린 택시업계 카풀 반대 집회입니다. 이 참가자들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 고 최우기 씨를 추모하고 이 정부와 국회,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주최 측은 오늘 모두 10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많은 12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택시기사가 25만 명 정도니까 주최 측의 주장대로라면 그 절반이 오늘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아직 경찰의 집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택시단체들은 어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카풀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오늘 집회 현장에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집회 강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택시업계는 당분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천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고 소방 인력도 함께 배치했지만 아직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역 부근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지금은 한창 마무리 집회라고 이경국 기자가 현장에서 말을 했고 이렇게 전국의 택시기사들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마다 택시 행렬이 눈에 띄었고 요금소에선 택시 수백 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들이 고속도로 한 차로를 일렬로 늘어서 달립니다. 옆으로 일반 차량이 앞질러 가지만 택시들은 대호를 지키며 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막기 위해 단체로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 겁니다. 도로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에 택시가 가득합니다. 택시는 아예 주차돼 있고 기사들은 차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러 가던 택시 수백 대가 대전요금소 입구를 막으며 집단 행동을 한 겁니다.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죠. 근데 저희 목표가 그 시민들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굴뚝에 올라가 있는 심정으로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주감휴게소 부근에선 택시 행렬 때문에 길이 정체됐다고 항의하는 화물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통제에 불응하거나 일부러 정체를 일으킨 택시기사들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사법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가스보일러의 가스 누출이 지목됐는데 문제의 보일러를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 현장 연결해서 단독 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이 보일러 설치를 자격도 없는 업자가 설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사고가 난 펜션 내 보일러는 지난 2014년 강릉 지역에 있는 설비업체 대표 최모 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는 가스 보일러를 설치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초 건물주가 가스 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에 이 시공은 무자격자인 최 씨에게 맡긴 겁니다. 가스 보일러는 누구나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제한 없이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고압가스 자격증과 온수 온돌 자격증 같은 자격증을 갖추고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받은 뒤에 지자체의 시공업 허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장인 김한근 강릉시장도 건물주가 보일러를 직접 사서 누군가에게 시공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일러도 우편 배달 배송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한 거예요? 건물주죠. 네, 건물주가 가스 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에 무자격자에게 설치를 맡긴 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을 통해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확정을 지었는데요. 결국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배기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지환 기자,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방향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 연통이 도대체 왜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고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격자인 설비업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설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배기관이 구격은 접합했는지 설치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일러 설치나 변경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따지고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저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인재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환 기자가 있는 곳이 강릉 아산병원인데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 상태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나마 이 병원에서 다행인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 아산병원,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7명 학생 중에 5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중환자실에 있던 학생 2명이 추가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또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가장 회복이 빠른 학생 1명은 내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고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퇴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는데요. 원주에 있는 2 학생 역시 치료 성과를 보이며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차도를 보이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지금 치료를 받는 학생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요. 학교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희 YTN도 가족들과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한 채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설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온열기기를 사용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는 방법, 박종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물가에 설치한 낚시용 텐트입니다. 한 사람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텐트 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로 물을 데우는 온수 매트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낚시객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를 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아마 추우니까 몸을 녹이는 생각에서 부탄가스를 안에서 가스난로를 켜놓고 잠시 눈 붙인다는 것이 아마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온이 낮을 때 야영을 하면 보통 가열기가 있는 온수 매트나 난로를 많이 씁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환기. 공기가 잘 통하도록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텐트나 캠핑카에서는 반드시 환기구를 확보해야 되고, 환기구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그 환기구 쪽으로 머리를 두고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을 데우는 가열기는 텐트나 캠핑카 바깥에 놓아야 가스 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것도 예방법입니다. 가스 질식 염려가 없도록 온열기를 쓰지 않고 온수 주머니나 핫팩을 침낭 속에 둬서 보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예방법도 추운 곳에서 야영하다 보면 자칫 소홀해지게 십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교육부가 이 전국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정상 수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펜션 안전사고를 일선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네. 자, 교육부가 어제 이제 고3 학생들 정상 수업 여부와 이제 체험학습 실태 조사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아침에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펜션 사고 대책회의에서 수능이 끝난 뒤에 고3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수업 일수가 남아있는데 정상 수업을 하지 않거나 개인 체험 학습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간 뒤에 일선학교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고 전시 행정이다라는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육당국이 수능 뒤 기말고사도 끝나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이런 조치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현실을 잘 모르고 내놓은 정책이다. 이런 이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네. 사실 실제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기말고사도 없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마땅히 할 게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뒤에는 대학 입시 등 이제 진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겠죠. 때문에 수업은 제쳐두고 진학 지도나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 자율 수업 시간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학교도 또 학생들도 정해진 틀 없이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사실상 방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고3 교실의 이런 분위기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시고 애들 알아서 그냥 자율활동하게 놔두고. 주로 학생들 뭐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핸드폰 하죠. 딱히 뭐 할 건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은 진짜 할 게 없죠. 예,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은 지난 1994년에 수능이 도입된 이후에 20년 이상 반복되어 온 것이라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펜션 사고로 다시 주목받기는 했고 그렇다고 또 사고의 원인이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가 너무 힘들어서 고3 담임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그 차원에서 억지로 학생들을 모아다 끌어안쳐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네. 억지로 끌어안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네. 교사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유은혜 부총리가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사에게 강릉 펜션 사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피해 학생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3 교실 운영에 대한 조사 지시가 체험학습을 금지하거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자는 데 있지 않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별 체험학습 절차와 또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본 안전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선생님이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묻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원재 대변인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면 책임을 추궁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체험학습 현황조사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송 대변인의 글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에 교육부도 펜션 사고 대응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판단을 했고 유은혜 부총리가 이를 오늘 해명한 것입니다. 네, 사고 대응은 좀 부랴부랴 신속히 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행정부 이재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차장은 미국에 함께 가자는 제안에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는 김 사무처장은 연락사무소 개소 100일을 앞두고 연 간담회에서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에 함께 가자고 북측에 제안했더니 같이 가자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공동으로 대미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방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가 진전되는데 군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라면서 내년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남과 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과 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시범적 GP철수와 JSA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2019년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 태세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문점 방문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관계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따른 긴장 완화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판문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뒤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을 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도 만난 뒤 22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 복무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병역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체 복무 기간을 두고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9개월 차이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정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업무 보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이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로 현역과 형평성에 맞춰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정착된 뒤에 일정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장병의 경우 6개월, 사회복무요원은 1년 사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대체 복무법안도 이 규정을 따라 입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국방부는 업무보고 초안에서 1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일정 기간으로 수정해 보고했습니다. 1년 범위가 적용될 경우 대체 복무 기간은 최대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 복무 36개월과 27개월, 9달 차이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했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추후에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 복무 기간으로 이제 바뀔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지나친 눈치를 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현역 장병과의 형평성이 깨질 우려도 커 보입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 병역 자원의 수급 추이 등에 따라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 조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사찰 논란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임 비서실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 첩보를 묵살한 것 등 비위 혐의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고 각종 민간인 사찰 의혹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그룹의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KT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무조건 입사시키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계약직 채용 기한을 올려 입사시켰다는 말을 했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에 퇴사했고 김 씨가 일했던 스포츠단은 지난 2013년 KT스포츠로 분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자 물타기 수단으로 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2년간 비정규직 생활을 거친 뒤 공채에 응모해 정정당당하게 채용된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 딸이라 중상모략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 아비로서 비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일간지는 물론
KT를 상대로 정치인 가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찰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오전 김앤장 고문 출신의 윤 전 장관을 불러 장관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 회동에 참석을 해 차한성,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 함께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윤 전 장관이 지난 2016년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판을 전원 합의체에 넘기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두 전직 장관이 역할을 분담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을 매개로 한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 유착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를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 김용규 씨가 태안 화력에서 작업 중에 숨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감독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와 노동청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태안 화력발전소를 특별 근로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대변하는 시민대책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갈등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대책위는 특별감독에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 조사 때 법적인 위반 사항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경험하고 안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규정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발전소 전체를 가동 중지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사고 난 90호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8기 모두 컨베이어로 석탄을 옮겨 작업자가 똑같이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노동당국은 가동 중지 확대도 어렵고 현장 노동자만 특별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계좌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피의 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유족이라든가 외부 상급단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는 어렵습니다. 갈등은 한국서부발전과 대전노동청에서 각각 물리적인 충돌과 이른바 셔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셔터 사건은 대전노동청 건물을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우려한 대책위와 추가 점거자를 맡겠다는 노동청의 대립에서 빚어졌습니다. 노동청 현관의 셔터문은 이렇게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고 김용규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 유가족들이 죽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며 국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엄마가 자식을 잃고 맺힌 원한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문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단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17년째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폐암이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큐 TMI. 오늘은 암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원 앵커, 이 국가암검진에 폐암도 추가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국가암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위암, 안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종류였는데 이번에 폐암이 추가되면서 6종류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 발생 환자들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받는다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만약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 암 검진 대상으로 추가된 폐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고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전체 암 환자 가운데 사망수 1위, 지난해 17,000여 명이 사망했을 만큼 위험한 암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검진으로 폐암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무려 2배나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검진은 누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 54세 이상 흡연자 중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핀 국민은 2년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폐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약 11만 원의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10%인 11,000원 정도이고 하위 50% 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은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기 발견은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수니까요. 국민 암 검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명목 GDP와 비교한 민간 신용 비율은 197.2%로 지난해 말보다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정부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꺾였지만 기업 신용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가 1년에 갚은 원리금은 연소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이 구도심에 자영업 상권을 육성하고 18조 원어치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30곳을 혁신 상권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올해 대구 칠성시장과 수원역 앞 상권 등 3곳은 5년 동안 80억 원 지원 계획을 확정했고 내년에 13군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대기업 골목 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 거래가 급증하는 것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도 크게 확대됩니다. 올해 3,700억 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에 5배 이상인 2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구매와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2년까지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10조 원으로 키웁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 외기 지역에서 상당한 지금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정비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보증금의 경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서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그런데 28조 원 규모로 늘렸다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은 단골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쓸어 담았다고 공언했지만 재탕, 삼탕 대책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 최하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연말을 맞은 한 전통시장입니다. 갈치를 살 때도 귤을 살 때도 손님들이 내미는 건 현금 아니면 카드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009년 만든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정적이니까 쓸 곳이 현금이랑 다르게 쓸 곳이 한정적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쓰지 않다 보니 명절 때를 빼고는 매출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해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네. 네, 일부. 하루에 보통 뭐 한 2, 3만 원이 들어오니까 한 달이면 한 60만 원, 70만 원? 현실은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번에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정책도 그걸 그냥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발표하는 정도 수준이고 과연 이게 된다고 해도 과연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지는 의문이 없는 정책들이 다수입니다. 또 상권 30곳을 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모델로 삼은 상권들이 어떤 효과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분석 없이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범정부 종합대책임에도 당장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 대책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선 구강생활건강과가 이름을 올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 속에 또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100여만 제곱미터로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주민들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 교통망과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집도 깨끗할 거고 또 달라지면 신세대 오면 너무 좋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나이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팽고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하게 할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생활 터전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남양주시의 현재 인구는 64만 명. 다산 별내 신도시와 맞닿은 곳에 6만 6천 가구를 수용할 또 하나의 신도시를 짓는 건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금 애들에도 옛날서부터 농사짓고 이런 뭐 전통도 있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길로 따져가지고 자기네 공사하기 좋게 그냥 쭉 잘라가지고. 9일 공급대책 발표 당시 후보지로 거론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과천 지역 역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시는 분들은 부재지주로서 보상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관심과 또 농사를 20, 30년 동안 지신 분들은 여기를 떠나면은 어디 가서 새 보금자리를 또 틀 것이냐.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밀려 교통대책에서 소외되고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교통망하고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거는 좀 유감이고요. 과학교통망 대책으로 3호선을 좀 조속히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예차 면제가 아닌 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될 거란 기대 속에 각종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특히 임대주택 비율이 많은 공공주택을 짓는 데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에서 29세에서 15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페이스북이 또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용자들의 직접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고객 정보를 다른 기업에 노출해 광고에 이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무려 150여 개 업체에 제공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한 업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대표적인 IT 기업들과 캐나다 왕립은행 등 금융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이용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보내고 또는 지우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의 계약을 통해 고객 정보를 얻은 기업들은 정보 내용을 활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형태였습니다. 계약은 2010년부터 시작돼 대부분 지난해까지 이어졌지만 일부는 올해까지도 계속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정보 공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동의 없이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이 정보 공유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미 대선 당시 8,7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관련해 CEO 저커버그는 크게 사과했지만 We didn't take a broad enough view of our responsibility,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최근엔 최대 680만 명의 가입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 노출로 피해를 본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워싱턴 DC는 과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페이스북을 제소했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영국 런던의 게트윅 공항이 드론 때문에 비행이 전면 중단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AP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19일 밤 늦게 게트윅 공항 주변에서 드론 2대가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륙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1시간 이상 활주로에 발이 묶인 채 대기해야 했고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들도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꾸거나 순회 비행을 하다 지연 착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수주 동안 측근들에게 2020년 대선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남아있길 원한다고 말해왔다고 미국 CNBC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러닝메이트를 원해 펜스 부통령과 결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도 사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맹공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를 방어할 태세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가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한 뒤 2단계로 개헌을 추진했던 사실이 최근 공개된 일본 외교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그가 총리 취임 이후 1957년 6월 1차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작성한 극비 문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 전 총리는 문서에서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해 당시 미국이 통치하는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를 2년 내 반환한 뒤 2단계로 개헌하는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 후 5년 이내에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과 새로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는 방안이 부상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지만 날씨는 늦가을 같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했는데요.
내일은 종일 늦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오늘보다 2도, 예년보다 4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9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보다는 5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는 비가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또다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 구름만 간간히 지납니다. 이에 따라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4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은 오늘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지역은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3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이브인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어제 박창진 전 사무장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박창진 전 사무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